네, 가상현실과 뇌내현실 세션의 강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강연자분들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내현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지고 계신 비표 뒷면에 바코드를 통해서 SBS 그랜드 퀘스트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연사님들께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백세범 교수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대열 존스 홉킨스 신경과학과 블룸버그 특훈 교수님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뇌내현실 구현하는데 가장 요구되는 공학적 과제가 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학적 과제가 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은 어떤 연구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백세범 교수님 답변해 주실까요? 예, 저는 계산뇌과학자입니다. 계산뇌과학자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좀 알려진 것과 달리 이론적인 방법으로 뇌를 연구하거든요.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뇌의 결국은 언어를, 신경세포들이 의사소통하는 언어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정보의 처리이기 때문에 굉장한 수준의 수학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의 언어를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해 가능한 정보라든지 기능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외국어를 번역할 때도 단어 대 단어로 단순하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구를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적으로 뇌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크 패턴을 정말 정확하게 잘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대열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아주 전문가시죠. 네, 네, 그럼 이대열 교수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앞으로 뇌내현실을 구현하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존재하는 전극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전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전극은 한 1000개 정도의 독립된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보다 뭐 10배, 100배 그 채널 수가 많은 그런 새로운 전극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조직인데 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극들은 뭐 가늘긴 하지만 딱딱한 젓가락처럼 그런 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뇌 속에 들어가서 유연하게 형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전극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뇌 활동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뇌내 현실이 구현되려면 암호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 영장류의 뇌, 그 중에서도 대뇌 심피질에서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장단점을 그 신속하게 비교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둑을 예를 들자면 마치 뇌가 수읽기를 하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뇌내 현실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강연에서 기억 주입이나 삭제에 대한 실험이 동물 모델에서 일부 성공했다라고 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타임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저희 연구가 중요한 점은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고를 정해놓고 숫자로 나오는 결과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맞추는 그런 종류의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보다 저희 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느냐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의미 있는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도 어떤 계기가 되는 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진행이 안 되던 것이 갑자기 진행되는 이런 성격의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중이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많이 발전이 된 상태고 충분히 발전되고 있고 네. 아마도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대열 교수님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백 교수님하고 백세봉 교수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네. 그 우리가 알파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은 그때도 인공지능 기술은 뭐 그 이전 수십 년부터 계속 꾸준히 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경과학이나 뇌과학 기술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단순한 기술은 상용화되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도 뇌내현실의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기술 연구가 발전을 할수록 사회적인 합의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뇌 기술에 대한 규제나 혹은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내 상황 어떤지, 미국 상황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대열 교수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뇌내 현실이라는 기술이 아직은 상당히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뇌내 현실에 특별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치료적인 측면에서 그 뇌내 현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보편화되는 어떤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그 외 다른 질병을 다루는 의학적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궤도를 밟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상용화된 어떤 그런 절차 같은 비슷한 절차를 밟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뇌의 기능을 정상인보다 향상시키려는 기술은 그것은 의학 밖의 어떤 그런 그 현상이니까 그와 같은 기술을 사회가 수용하기 전까지는 좀 더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 교수님. 예,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아주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 기술이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일찍 아직 뭔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술이 현실화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희가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바는 이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바이어스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일찍부터 좀 논의가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질문이 꽤 길어요.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교수님들. 최근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라는 소설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과 유사한 로봇이 나옵니다. 소설에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뇌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모두 백업해서 육신과 분리되더라도 클라우드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뇌 과학자로서 소설 속의 이런 장면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어려운 질문에서 네. 이별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 교수님. 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와 같이 우리의 그 어떤 정체성에 관한 정보까지 전부 포함해서 우리의 의식을 그 로봇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그런 기술은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라는 것이 굉장히 그 복잡도가 엄청나고 아직 그 복잡한 정도의 한계를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계를 완전히 복잡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감각 기능의 일부라든지 그와 같이 뇌의 어떤 한 부분을 그 성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 뇌와 AI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가능해질 뇌내 현실의 어떤 그런 핵심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결국 그 질문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서 그럼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술을 추구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한 세상을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이런 기술을 요구하는 거에 대한 좀 깊은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연결될 때에는 단순히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논의를 깊게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현장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가상현실과 뇌내 현실 아주 재미있는 주제인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요. 네,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